나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늘 피곤한 얼굴로 집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방 한구석에 쓰러지듯 누우시던 분. 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끝내시던 분. 그런 아버지를 나는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고시원 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원망했던 그 침묵 속에 사실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제가 자란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도 화장실도 다 딸려있는 그런 곳이었죠. 겨울이면 창문 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멀스멀 들어왔고 여름이면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씻지도 않으시고 어제 입었던 작업복을 그대로 걸치고 나가셨죠. 아빠 밥 먹고 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니다. 늦었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시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면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죠.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오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운동화. 비가 오면 양말이 젖는 신발. 아빠, 나도 새 신발 사주면 안 돼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에. 아버지는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해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날 밤 혼자 본드를 사서 신발을 붙였습니다. 본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나눠주셨어요. 2학년 수학여행 안내문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참가비 30만 원을 내주세요. 30만 원. 그때 저한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아빠, 수학여행비 얼마? 30만 원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시더니 연기를 길게 내뿜으셨습니다. 못 간다. 네. 돈 없어. 못 가. 그게 끝이었습니다.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베개로 입을 막고 울었죠. 수학여행 날 반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저는 혼자 학교에 남았습니다. 텅 빈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현우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대학 원서를 쓸 때 저는 취업 정보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도 모르셨을 겁니다. 아니, 관심이 없으셨겠죠. 아빠, 나 대학 가면 안 돼요? 장학금 받으면서 알바하면서. 너도 이제 컸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다. 20살 되던 해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자재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침묵을 견디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더 이상 그 무관심한 눈빛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곳처럼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로웠죠.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연락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공사장 일을 하다가 식당 주방 보조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편의점 야간 알바도 병행했죠. 힘들었지만 돈은 모였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을 수 있었고 컴퓨터도 샀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부모님은 안 보고 싶어? 별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30이 되었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가끔 옛날 동네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아직 그 단칸방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원망이 용서로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의 죽음. 그의 여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현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5호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철수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철수. 아버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공사장에서 쓰러지셔서 이송됐는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십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유감스럽게도 과로사로 보입니다. 도착 전에 이미.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영안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어진 손.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먹먹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잡았습니다.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사장 감독님 한 분이 오셨을 뿐이죠. 고인이 참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감독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그 3일 동안 빈소엔 저 혼자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언제 찍으신 사진일까요? 저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가 사시던 곳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305호 쓰시던 분 맞죠? 집주인입니다. 유품 정리하시러 오셨나요? 네. 열쇠를 받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복도에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305호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좁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전기밥솥엔 굳은 밥이 남아있었죠.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구나.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낡고 해진 옷들이었죠. 구석에 녹슨 철제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때 묻은 속옷들, 양말들, 그리고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뭐가 들었을까 싶어 열어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니,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2003년 3월 2일. 현우야, 오늘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너는 새 가방을 메고 신이 나서 뛰어갔지. 아빠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내가 교실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미안했다.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아빠가. 다른 애들은 다 새 옷에 새 신발인데 넌 작년에 입던 옷을 입고 갔잖아. 아빠가 무능해서 그래. 미안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 2005년 10월 15일. 오늘 내가 운동회에서 1등을 했다며 좋아했지. 아빠는 못 갔어. 그날 일당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있었거든. 너한테 치킨이라도 사주고 싶었어.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했지. 그런데 집에 왔더니 넌 벌써 자고 있었다. 내 방에 들어가서 한참 너를 봤어. 땀에 젖은 운동복을 입고 자는 내 모습을. 미안하다. 내가 1등 하는 걸 못 봐줘서. 세 번째 편지. 2008년 5월 20일. 오늘 중학교 수학여행비를 못 내줘서 내가 혼자 남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아버지, 애가 혼자 운동장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던데. 나는 그날 밤 울었다. 내 앞에선 울지 못했지만 내가 돈만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현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까지. 아버지는 매일같이 편지를 쓰셨던 겁니다. 제가 신발이 찢어져서 속상해했던 날, 친구들이 PC방 가는데 저만 돈이 없어서 집에 온 날, 급식비를 못 내서 선생님께 혼났던 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2010년 2월 14일, 현우야, 오늘 내가 나 대학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아빠는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지. 그 말을 하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 사실 아빠는 내가 대학 가는 게 꿈이었어. 내가 대학교 운동장을 걷는 모습, 학사모 쓰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하지만 아빠한테는 돈이 없었어. 4년 동안 등록금을 낼 자신이 없었어. 차라리 내가 일찍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지금도 모르겠다. 봉투 안에 통장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현우.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5만원 입금, 2011년 4월 3만원 입금, 2011년 5월 10만원 입금, 2011년 6월 5만원 입금. 매달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10만원, 적을 때는 3만원.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제가 집을 나온 그 해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잔액 2,340만원, 2,300만원. 아버지가 10년 동안 제 이름으로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꽉 쥐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 연락을 끊고 원망하며 살았던 그 10년 동안 아버지는 매달 제 이름으로 돈을 넣고 계셨던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봉투 맨 밑에 있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달랐습니다. 새 봉투였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현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없겠지. 아빠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말도 잘 못했고 안아주지도 못했고 함께 놀아주지도 못했어.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지. 너한테 미안한 거 투성이야. 아빠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어.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너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웃어야 할지, 어떻게 안아줘야 할지. 아빠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거든.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아빠도 그렇게 자랐어.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먹고 말없이 자는 산. 그래서 아빠도 내게 그렇게 했어. 말하는 대신 일했어. 사랑한다는 말 대신 돈을 벌었어. 안아주는 대신 밥을 차려줬어.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근데 있잖아, 현우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 내가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 내가 자는 얼굴을 보는 게 좋았어. 너를 키우는 게 아빠한테는 전부였어. 내가 밥 먹고 학교 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 매일 밤 내 방 문 앞에 서서 자는 내 얼굴을 봤어. 내일은 치킨 사줘야지. 다음 달에는 새 신발 사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어. 공사장 일당으로는 한 달 월세 내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것도 빠듯했어. 그래서 밤에도 일했어. 주말에도 일했어.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뭐라고 말을 걸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아빠가 나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었어. 현우야, 내가 집을 나간 날 아빠는 울었어. 이제 현우는 아빠가 싫어서 떠났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됐어. 내가 이제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컸구나. 그 생각에 그날부터 아빠는 더 열심히 일했어. 너한테 줄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내가 언젠가 힘들 때 아빠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모은 거야. 대학 가도 좋고 사업해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내가 원하는 거 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현우야, 아빠가 말은 못했지만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내가 공사장에서 일할 때 몰래 가서 봤어. 내가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모습을. 내 아들 저렇게 컸구나.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도 몰래 가서 봤어. 멀리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우는 정말 성실한 애야. 그렇게 생각했어. 아빠 말 잘 안 들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미안하다.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웃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알아줘. 아빠는 너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했어.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아빠가 눈을 감는 이 순간까지 너는 아빠 인생의 전부였어. 고맙다 현우야.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미안하다 현우야.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 현우야. 정말 많이.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지만 가장 큰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원망했던 그 침묵 속에 사실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산소에 갔습니다. 조그마한 봉분, 아직 풀도 나지 않은 흙무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편지 다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오해했어요. 평생 원망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하셨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늦었지만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묵묵히 일해주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 아빠가 모아주신 돈 잘 쓸게요. 그리고 아빠처럼 살게요. 말은 서툴러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알고 있었어. 저는 그날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제게도 가족이 생기면 아버지처럼 진심으로